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다수 대중이 환호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야기.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읽는 이야기주의자. 소설, 영화, 드라마, 웹소설, 만화, 게임, 인터넷 밈까지 대중문화와 서브컬처의 서사를 읽어내고 비평하는 전방위 문학평론가 박인성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성입니다. 와, 우리 북카페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야 라디오 사실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네. 두 번째라서 상당히 낯설고 심지어 오. 생방송은 더더욱 생방송은 처음인가요? 긴장이 그러면? 됩니다, 지금. 네, 네, 생방 처음이에요.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와, 우리 북카페를 통해서 생방 라디오 데뷔하시는 거예요? 네. 아, 엄청나게 영광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오시는 길 뭔가 마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떨리시다고 하셨는데 살짝. 제가 본가가 그래도 저기 고양시 행신도? 아, 괜찮네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항상 서울로 가는 버스를 많이 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오는 버스를 타니까 오. 좀 마음이 낯설면서 그러네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맞습니다. 이동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오늘 들고 오신 이 책 마스터 플롯으로 인해서 우리 벌써 1부부터 어떤 얘기에 이제 내가 지금 홀려 있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고요. 오늘 갑자기 질문이 막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방위 문학 평론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야기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시는 거죠? 뭐 항상 이야기가 찾아오나요? 그러면 작가님을? 좀 강박이거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제 저는 정보를 중심으로 세상을 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네. 존재하는 어떤 흐름 혹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좀 더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게 정말 몸에 배면 이게 약간 강박이라고 하셨는데 놀이처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네. 워낙에 저한테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다양하다 보니까 문학평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적으로는 네. 소설이나 뭐 것들을 많이 보지만 다른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야기라고 하면 소설을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와, 진짜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고 이야기 듣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본능 같은 거죠. 우리의.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안전이 사람이라는 게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쵸. 사실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하나라고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인지 능력의 하나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와 정보를 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정보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흐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거나 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네. 현재의 내 삶을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네. 아, 내 삶이 지금 과거에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좀 나아졌지라는 식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야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 지금 마스터 플롯 제목이기도 하고 이 개념이 등장해서 너무너무 매혹적인데 이 마스터 플롯 우리 카페인 분들께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이죠. 네. 이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된 패턴으로 반복되는 이야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주 오랜 세월부터 반복된 네. 이야기 패턴 같은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영웅서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영웅이 등장해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네. 세상에 어떤 평화나
안전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고대 신화 시절부터 지금까지 맞아요. 반복되어 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더 마스터 플롯 개념을 네. 좀 제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마스터 플롯은 변화한다. 갱신한다. 라는 것이고 네. 좀 동시대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마스터 플롯이 오늘날에 오게 되면 네. 분명히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와, 이야기의 생존 능력이라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시대를 계속 타면서 네. 거기에 딱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유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마스터 플롯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유적지 발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우리 땅 밑에 거대 서사를 지면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지금과 맞춰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찰떡 비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비유를 좀 참고를 한 거는 뭐 피터 브룩스라는 네.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음. 프로이트가 사람의 삶을 네. 이제 읽어낼 때 과거 이제 정신분석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네. 이제 피터 브룩스는 그걸 단순히 이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진짜 삶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역시 이야기의 형태로 복원하는 네. 것일 수 있다라고 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집단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대중 집단의 어떤 네. 무의식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재밌습니다. 하미경님이 전방위 이야기 평론가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식어가 됐습니다. 6270 쓰시는 카페인님, 박인성 작가님 처음 라디오 나오셨던 방송도 재밌게 들었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오늘도 기대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내는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식으로든 장점과 미덕을 찾아낸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발견해내는 건가요? 바로 사실 즉각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자화자찬인 것 같고 네.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 이야기가 네. 확실히 좀 뜨고 있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그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역사물일 수도 있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한 신파의 성공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어떻게 이걸 좀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네. 이거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좌절 속에서 죽음에서라도 나의 선택, 네. 어떤 존엄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 좀 많아지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소문난 이야기는 무조건 빠르게 좀 또 이렇게 접수하셔야 되겠네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직업병 같은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카페인분들은 참교육 얘기도 하시던데. 참교육 할 말이 많은. 할 말이 많으시군요. 이것도 지금 다 일단 분석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머리를 돌리면서. 맞습니다. 이 주제로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제 연재하셨던 것을 묶으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배운 지는 네.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서사학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서사학, 서사론, 뭐 네. 내로톨로지 부르는 말은 다양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형식이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를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언뜻 지나가는 개념이었고 엄청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정말 좀 더 우리 시대에 적합하게 쓰면 네. 참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텐데라는 생각을 언뜻 했었고 그걸 약간 학술적으로 풀어서 논문을 처음에는 좀 쓰기 시작하다가 네. 그 논문들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책을 출간한 나비클럽 출판사에서 좀 잡지 연재로도 네.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연재와 논문
내용을 좀 결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작가님의 어떤 삶도 좀 바뀌었나요? 책을 내고 나면 뭔가 이렇게 묻고 나면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난 똑같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패턴화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마스터 플롯이라는 패턴화된 네. 거에 좀 끌리지 네. 않았나 싶은데 저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저 자신의 연구자 혹은 문학 평론 또 이야기를 또 다양하게 즐기는 네. 향유자로서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온, 네네. 그쵸? 네, 음악을 듣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어떤 에디션 만들지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저 지금 여름 느낌이 네. 푹푹 나고 오면서도 딱 이 노래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 Like Summer라는 노래인데 참 나른하면서도 나른한 것 안에 있는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노래라서 아마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네. 분들한테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마스터 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북카페 에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사실은 너무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제가 좀 액세서리나 옷에서 그 썬더버드라고 하는 아메리칸 네이티브의 시그니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그려볼 생각입니다. 썬더버드를. 이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지금도 그 착장이 좀 범상치 않으시거든요. 멋쟁이세요. 여기 들고 오신 가방도 멋져서 제가 1부 끝나고 나갔다가 잠깐 2부 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가방 누구 거예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취향 자체가 워낙 빈티지, 네. 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서 네. 사실은 뭐 문학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클래식한 것들이 그러네요.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왜 가치를 가질까? 네.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또 그런 소품들은 또 오래 궁금해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실물감이 중요하죠. 실물감이 중요하다. 네, 오늘 그래서 썬더버드 에디션 되겠습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문득 배꼽 빠지게 재밌던 시트콤들이 그리워지네요. 논스톱, 하이킥 시리즈, 또 순풍산부인과 이런 거 LAR이랑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런 시트콤이 안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장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장르 내외에 어떤 인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트콤이라는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화 해프닝이 벌어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인공들의 운명이 바뀌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화가 시작될 때 이제 저는 소프트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 회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회차에서는 소프트 리셋이 돼요. 그래서 네.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정지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오늘날에는 사실 저희가 요즘은 뭐 쇼폼 콘텐츠에도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만 맞아요. 뭔가가 정지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더 이상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장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가 불안한 없다.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약간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지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옛날에 저희한테는 되게 위안을 줬는데 네. 오늘날의 저희한테는 그게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퇴보되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위기감 같은 것도 항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기 때문에 네. 인기 있는 장르로서의 경쟁력을 좀 잃어가지 않았나. 그렇구나. 그래서 추억하는 사람들만
다만 이제 과거의 그 박제된 장면들, 영상들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맞습니다. 예, 약간 복용하듯이 그렇게 이제 정주행하는 위안을 사람들 많죠. 아, 그렇군요. 이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참사 이후에 빙의 환생물이 인기가 폭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셨는데 이 책에도 예, 그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빙환 장르에 대한 이제 글을 분석하기도 네. 했는데 이런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년 전 정도에는 이제 약간 유행어로 저희가 밈처럼 말했던 게 이생망, 이번 생은 네. 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뭐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아.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최적화되어야 되는가. 네. 삶이 이제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의 영역에서 내가 그 경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나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고 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써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의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 이 현대인의 욕망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장르가 이 회빙환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인기가 있겠네요. 당분간은 아마 이제는 회빙환은 장르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웹소설의 그냥 패턴이죠. 첫 패턴? 이야기 패턴. 와. 일단 죽고 시작하자. 아,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뭔가 힌트를 얻어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이게 문화권에 따라서도 마스터 플롯이 좀 이렇게 다르게 통한다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도? 이 책에 사실 마스터 플롯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로컬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족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인의 뭐 민족성이 따로 있고 일본인의 민족성이 따로 있다. 이런 거는 검증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문화적으로 전승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류학적 기억은 있을 수 있다. 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지금의 삶의 패턴을 뭐 이렇게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뒷부분의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한국은 약간 좀 재난이 터졌을 때 네. 그거를 국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적었던 거죠. 그러면 항상 이제 그거를 누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공적인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거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네. 이야기를 즐길 때에도 사람들이 뭔가 사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들, 사적 제재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게 결국 실패했을 때는 이제 심파, 네. 좀 슬픈 멜로 드라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게 있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재난에 대하여 매뉴얼화된 네. 대응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 대응 패턴 같은 것들이 네. 국가적 단위에서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인데 반대로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에는 네. 신 고지라 같은 영화가 201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국가적 대응의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영화적 주제로서 썼다라는 점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그래도 국가가 중요한 네. 나라구나. 약간 그 매뉴얼을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더 그게 이제 불안하네요. 복원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량이라든지 그 괴물 이런 것들이 또 예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보면 우리 정말 이 진짜 장사미사 사람들이 다 힘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도 들어주셨지만. 저희가 그렇죠. 항상 이제 국가적 위기가 터지면 저희 네. 이제 IMF 세대이기도 그쵸. 하니까 IMF 때는
국가가 일종의 이제 부도 상태가 됐는데 네.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뭐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같은 맞아요. 거 저희 할머니도 금리빨 빼셨는데 네. 맞아요. 진짜 그런 너무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국뽕을 주죠. 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나라야라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국뽕이 되지만 그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패턴이 좀 지나치게 반복되고 저희한테 좀 만성화되면 네.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충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아예 기대감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나 시스템적인 측면의 책임을 묻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진짜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지금 한국과 일본만을 예로 들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재난 서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미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가 서로를 잘 견제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의 미국을 보면 그 견제가 네. 잘 안 돼서 미국 사회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네. 들지만 미국은 건국 당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자들의 자경단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쵸. 국가를 통제할 수 없는 국가를 국민이 적당히 또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 존재해 왔던 것 같고 그게 민간인 전문가 네. 라는 형태의 이야기 주인공들로 좀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런 영화 같은 경우 항상 보면 뭔가 한 건을 다 해결하고 이제 은퇴해서 저기 시골 농장 같은 데 가 있던 전문가를 또 이게 찾아가면서 불러오면서 다시 이 어떤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90년대에 정말 제가 엄청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라고 네. 이마를 탁 쳤던 영화가 진짜 이마 치셨어요 지금?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였는데 사실 그거 영화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네. 저희의 일반 상식으로는 나사에 있는 사람들을 굴착 기술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굴착 기술사들을 우주 비행사 훈련을 시켜서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부 소속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민간인으로서 이 국가적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유기적인 견제와 협력 체제, 약간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 무비의 특징이 아닌가. 아니 물론 소설 원작이긴 하지만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은 네. 경우도 보면 거기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일을 해서 우주로 가는 그 존재는 그 국가기관의 소속이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이었던 맞습니다.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많네요. 가장 사적인 존재가 네. 가장 공적인 형태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주에서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그 영화에서는 근본적으로 아주 잘 그려진. 이 지금 마스터 플롯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제가 또 이 책에서도 다루지만 체인소맨이라는 네. 애니메이션 극장판 영화가 있었는데 그 극장판 영화의 분위기를 아주 잘 담은 삽입곡이 제인도우라는 네. 곡이 있습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마스터 플롯을 쓴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발표할게요. 책 선물 드립니다. 마스터 플롯 썬더버드 에디션으로 그려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 썬더버드 이미지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소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말 시그니처 이미지인데 네. 제가 썬더버드 하면 이제 아메리칸 네이티브에서는 네. 뭔가 그냥 신성한 어떤 새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멋있는 썬더버드는 멋있게만 하면 멋이 없거든요. 멋있게만 제가 하면 좋아하는 멋이 거는 없다. 약간 좀 새가 좀 얼빵해 보이는 귀여움인 거죠. 귀엽고 그러면서도 오래되어서 그건 나름대로의 낡은 느낌이 딱 나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렇게 그려주실 건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강민기 님이 마스터 플롯 이야기 흥미진진하네요. 북카페 에디션 기대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향숙 님, K-드라마 한때는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은 패턴도 유행했죠. 총 맞아도 바로 안 죽는 장면들도 떠오르네요. 아, 이거 연기할 때도 막 이렇게 뭐 맞습니다. 한국 드라마 유형하면서 흉내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런 패턴들 이 카페인 분들도 많이 지금 떠올리시네요. 어떠세요? 이 사연 보면. 사실 이런 패턴들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거를 접근할 때 네. 장르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이야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연성을 옛날에는 많이 따졌는데 개연성. 요즘에는 핍진성을 많이 따집니다. 아, 그것도 약간 유행이 있네요. 어려운 따지는 것에도. 말이긴 하지만 네. 핍진성은 그럴듯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액션 영화를 보면서 네. 주인공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액션 영화의 핍진성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의 과거 드라마들, 특히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렀던 이런 드라마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작품들은 고유의 어떠한 형태의 문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유니버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펜트하우스 했던 네. 김순옥 작가, 김순옥 유니버스 이런 세계관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안 믿어요. 네. 이 등장인물이 죽는 장면을 보여줘도 죽을 리가 없다. 꿈일 거야. 뭔가 이거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다시 재등장할 거야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그 세계관의 핍진성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설득이 된 거죠. 그러려면 이제 한 작품만으로는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한 작품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좀 아울러 봤을 때 그 세계관 핍진성이 좀 작가로서의 핍진성도 있고 네. 작품이 가진 핍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작품 단위로도 그렇죠. 존재하는. 그래서 어떤 장르적인 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네. 어떤 그 독자나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장르가 결정을 해주면 그 작품 안에서의 핍진성이라는 거는 허용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액션 영화, 호러 영화, 네. 아니면 스릴러 이런 것들 속에서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 핍진성. 이 약간 이야기의 초반에 좀 이거를 잘 그렇죠.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 톤이 딱 결정돼 있으면 이제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당신은 이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논리로 굴러가는 세계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SF 같은 것도 딱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트랜스포머다. 네. 여기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세계다. 이 장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은 굳이 이 영화를 볼 때 과학적 물리 법칙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축하는가. 자,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질문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스터 플롯이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 창작자가 아닌 예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 마스터 플롯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식과 지금 관련된 9908 쓰시는 카페이님이 그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네, 주제의식인데요. 저는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작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소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가 역시 지금 우리 동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나 혹은 어떤 정신세계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빠르게 그거를 이제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해낸 것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마스터 플롯을 이렇게 향유하는 것으로서는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스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할 수도 있다. 유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스터 플롯 중에 하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음모론.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패턴은 이런 거죠. 대충 누군가가 이 모든 배후에
음모를 꾸몄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보이는 현상도 사실은 다 누군가의 음모로 이해하면 말이 돼. 라고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네.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엄밀하고 구체성 있는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무책임한 그러나 영향력은 많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많은 네.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데 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의 음모론과 같은 마스터 플롯에 대항할 수 있는 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책임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마스터 플롯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또 함께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대결하고 네. 또 이겨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 시대의 마스터 플롯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찾자면 이것은 이 이야기의 창작자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비자들, 향유하는 이들에게 키가 넘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 책은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읽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네.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울림이 컸어요. 상상력, 공공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공공의 상상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같은 거를 네.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떤 걸까? 국민은 어떤 사람일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공유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라는 시스템, 국민이라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 네. 사실 오늘날에 왜 이런 상상력이 다시 좀 요구가 되냐면 저희가 너무 핵개인화, 초개인화 되어 있고 그쵸. 파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보의 취사 선택이 너무 이제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요즘에는 에코체인버 효과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버블 필터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좀 깨고 함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마스터 플롯이라는 개념을 바라봐 주시면 조금 더 향유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1899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만 보다 보니 문득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벌써 이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에 지친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이게 이야기를 보다 보면 네. 이제 수많은 특히 이제 뭐 OTT 중심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제 이야기도 점점 쇼텀화 되는구나. 이야기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2화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 전개가 다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약간 좀 이미 이야기를 다 땡겼었기 때문에 네. 약간 뒷부분으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이야기가 너무 이야기 템포가 느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히려 지루하게 느끼는 이런 경향들도 있다 보니 오래 남는 좋은 이야기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MSG가 안 들어간 짜장면 같은 느낌인데 몸에 건강한 건 알고 있지만 몸에 이제 이야기에서 몸 건강까지 우리가 비유를 들어야 되다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책에 그 인용하신 부분 중에서 사이다 패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네네. 사이다적인 그 표현과 강렬함과 사이코패스를 결합한. 그래서 이 정말 그 필요한 어떤 갈등 구조조차도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승승장구하기를 사건이 막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인용하셔서 쓰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이 정도야 싶으면서도 공감이 됐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허구를 허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구도 현실의 연장이고 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현실에서 이미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허구 작품을 읽는 거는 그거 자체로 재밌으니까 스트레스를 뭐 경감시켜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단순한 생각이고 네. 사실은 허구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적당히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요만큼 줘서 그거를 극복하는 쾌감을 이만큼 주는 건데 사실은 요만큼의 스트레스를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더 극복하는 쾌감이 올 텐데도 그걸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가장 최적화된 패턴의
사이다 전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든 뭐 드라마든 소설은 다 초반에 일단은 막 이렇게 몰빵하듯이 가는 그렇죠. 거예요. 몰아치는 거죠. 아, 자극이. 자,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대중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좋아하다 보면 현상을 보게 되잖아요. 리센느라는 걸그룹의 인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데 네.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뭐냐면 여기에 서울 출신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거제 아니면 뭐 경주 이런 어떤 지역 출신인데 네. 그런 어떤 사투리라던가 지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발언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쾌감? 그러네요. 이건 역시 이야기인 거죠. 저희는 리센느를 걸그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서울 중심 시대에 어떠한 다른 삶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 걸그룹을 통해서 보면서 좀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센느의 네. 블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꼽아봤습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스터플롯을 출간한 박인성 문학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주연님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당장 책 주문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너무 이렇게 홀린 분들이 지금 많으십니다. 예, 윤순일님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서술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아닐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동시에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그런 이야기일 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밈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것이 막 그 밈이 유행할 때 그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하지만 빨랐죠 밈 요것도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자막 왜곡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런 게 처음 누군가 그냥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유행이 되기까지 뭐 한 3명 모이면 유행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너무 궁금했거든요. 인터넷 문화라는 건 너무 복잡해서 네. 하나의 패턴으로 좀 정리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요. 중간에 한번 탁 이렇게 그쵸. 터지게 되는. 혹은 이제 어그로를 끈다라는 건 막 광역으로 사람들을 요즘에는 이제 긁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잘 긁는 애들이 있습니다. 잘 긁는 애들이. 잘 긁는 친구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DC 인사이드 같은 곳에 제목 낚시글 같은 거 미안하다 뭐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도 그렇고 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또 박수를 맞춰서 네. 그거를 이제 또 운반하는. 유포하고 수출하는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종의 디지털 사회의 시민권이다. 일종의 이제 여건이고 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가 그 밈을 쓰고 있으면 이제 그 밈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기에 커뮤니티의 시민이 될 수 있게 그렇겠네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밈이라는 게 우리끼리의 결속력, 네. 소속력을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네. 이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좀 다양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게 뭐 책, 뭐 드라마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모든 방식의 서사가 다 해당됩니다. 이소아님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생, 전생, 다른 세계 등 그런 유행의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행의 어떤 이유를 분석하면서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모두가. 그러니까 즐길 뿐이지. 궁금할 뿐이고 근데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인기가 있는가.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지만 이세계 물만 하더라도 일본은 훨씬 더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세계 물들은 네. 더 이상 이제 이세계를 구하지 않아요. 마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다른 이세계 세계. 가서 예. 농사 짓고 슬로우 그냥- 라이프 살고 네. 키오스크 활용하고 판타지 세계에서 키오스크를 쓰고 네. 핸드폰을 쓰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현생에서 실제 세계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이 세계에서만이라도 쉬고 싶어. 놀고 싶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이 단란한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네. 욕망이 전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도피적인
그렇죠. 욕망이 있다면 한국의 판타지물은 어반 판타지는 여기서는 무조건 이기고 돌아와야 되죠. 최적화되고 돌아올 필요도 없이 그냥 판타지와 현실 세계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레벨업해서 내가 이 세계관 최강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욕망을 보여주죠. 재밌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깝게 있는 두 국가에서 이게 문화권에서 다를 수가 있나? 최한선님, 와우, 왜 평론가님이 전방위적인지 방송 들을수록 이해가 갑니다.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웹소설의 제목이 긴 거, 이것도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해두셨는데, 그것도 살짝만 들려주시죠. 웹소설이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문장형 제목이라고 네. 하는데 유행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이 문장형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네. 독자를 당연히 이제 이것도 관심을 끌어가지고 작품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뭐 누가 힘을 숨김 뭐 이런 제목이라면 네. 굉장히 처음에는 약해 보였던 주인공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착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네. 그 착각을 깨부수고 정말 어떤 자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쾌감을 전달하겠구나라는 네. 거를 미리 다 예측을 하게 해주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책 내용을 너무 알게 되면은 별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효과적으로 이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독자를 끄는데 도움이 된다. 진짜 이렇게 그냥 예고편처럼 다 그렇죠. 보여주는 그래서 거.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측 가능한 맛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또 요즘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웹소설만 이런 건 아니고 주된 웹소설을- 곳이 이제 그렇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 웹소설 작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이제 OSM류, 다른 어떤 멀티미디어로 완전히 이제 확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뭐 취사병 전설이 되다 같은 그렇죠. 아까도 우리 살짝 언급했었지만 작품이 딱 그 웹소설에서만 가능할 법했었던 형태의 연출이라던가 네. 그런 방식의 어떤 독자를 설득하는 과장된 표현 방식이 이제는 약간 저희가 OTT의 덕이기도 하지만 뭐 제작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네. 정말 시각화하는 걸 이제 성공해내고 있잖아요. 그쵸. 정신 나간 CG들로. 정신 나간 시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또 확장된 어떤 좀 웹소설의 문장형 제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맛이 이제는 좀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와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좀 이렇게 얘기 나누신 굉장히 질문을 또 깊이 있게 네.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도 답변을 고민하는 거가 저 처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핵심적인 정말 핵심을 찌르는 네,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답변이 술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썬더버드 에디션 6270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899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이소아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명단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댓글로 바로 책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제가 올해는 뭐 다른 번역서나 연구소도 있어서 네. 조금 일정이 벅차긴 하지만 이제 관련된 책으로는 내년에 네. 이제 이 비슷한 관점으로 서브컬처 장르를 좀 집중 서브컬처 살펴보는 집중. 네. 그런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상에 어떻게 보면 좀 엄한 이야기들, 좀 하드하고 네. 그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들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집중해부해보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 작업 응원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도이의 원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